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기능하는 정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1,800억 유로의 적자와 GDP 대비 115%에 달하는 부채 비율을 기록하며 위험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금 지출은 이미 연간 4천억 유로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주로 신규 부채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자 부담은 이미 연간 670억 유로에 달합니다. 2029년까지 이 금액은 1천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군사비나 교육비 지출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 결과는 자본시장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2010년 그리스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부채는 급증했고 신용평가기관은 국가의 신용 등급을 낮췄으며 이자율은 폭등했습니다. 도미노 효과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키프로스를 휩쓸었습니다. 유럽은 긴급 자금 지원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한다는 마리오 드라기 총리의 유명한 연설로 이들을 구제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그리스와 다릅니다. 3조 3천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부채는 유로존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최근 롬바르드 재무장관이 제안한 것 같은 국제통화기금의 개입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파리는 단순한 회원국이 아니라 유로통화연합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전체 구조가 붕괴됩니다. 프랑스와 바이루 정부는 국회 심투표에서 부결돼 사임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다른 후보를 신속히 추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 조기 총선을 실시한 후 그는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그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 번째 내각 구성을 시도해야 합니다. 극우와 극좌 모두 이 순간을 기다리며 수년간 궁지에 몰린 대통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착자 퓨어도르 루키아노프는 프랑스가 G7을 사로잡은 위기의 최전선일 뿐으로 G7 체제 자체가 진실의 순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태는 G7 정치체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더 광범위한 불안의 일부일 뿐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랫동안 사임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두 차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스캔들로 부총리가 사임했고 노동당은 불신임받는 보수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나이젤 페라지의 개혁당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반기득권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태리와 캐나다는 좀 더 안정적이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자유당은 자력으로 버틴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공격한 데 따른 국민 반발의 반사 효과를 봤습니다. 그 결과 마크 카니가 저스틴 트루도를 대체했지만 권력은 유지됐습니다. 미국은 상황이 명백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아직 이렇다 할 저항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반대자들은 더 나은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각각 지역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깊은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에게 혼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격변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순간은 더욱 특별합니다. 세계는 공공연한 불안 속에 있으며 어떤 강대국도 고립된 별도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체제가 이러한 격변을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을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유럽연합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퓨어도르 루키아노프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은 여전히 주권 국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주권의 정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각국 정부는 정통성을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일본은
그나마 운신의 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의 주권은 유럽 통합이라는 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한됩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이게 유럽연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 회원국들은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함으로써 단독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었던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일한 틀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결정의 속도가 중요한 세상에서 브라셀의 행동은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과 이념적 제약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제도적 규칙하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도자들은 방향을 제고하기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밀어붙이려 합니다. 야당 세력은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배제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유럽연합 정치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유럽 지도자들은 만약 우크라이나 문제가 사라진다면 수많은 불편한 국내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다시 한번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사회 요구와 기득권의 이해관계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집니다. 루키아노 오프는 이게 바로 유럽연합 정치의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프랑스의 위기나 일본 총리 사임, 이태리의 개각이 아니라 G7 정치체제의 집단적 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권 국가들은 압박을 받을 때 여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유럽연합은 자체적인 경직성에 얽매여 난관에 봉착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정부는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기관들은 의미 있는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 프로젝트는 한때 구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혁신이었지만 이제는 진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복잡한 구조는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입니다. 루키아노 오프는 현재로서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대안을 억누르고 조작을 통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결국 심판의 날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실제로 찾아오면 유럽연합 정치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